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마지막 변론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구속기간이 연장된 김건희 씨를 오후에 다시 불러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먼저 전성배 씨 구속심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전 씨가 피의자 신문에 불출석하면서 신문이 곧바로 종료돼서 전 씨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 씨 측은 전 씨가 자신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자신도 잘못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어젯밤 직접 불출석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씨가 결과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보시겠습니다. 영장심사 포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속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게 뭐예요? 통일교 청탁 알선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전 씨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난 2022년 4월에서 8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천수삼 농축자를 받아 김 씨에게 전달하면서 천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전 씨는 검찰 조사에 이어 지난 18일 특검 조사에서도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잃어버렸고 김 씨에게 전달한 바는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전 씨가 구속신문을 포기하면서 이런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론이 날 전망인데 결론에 따라서 통일교의 각종 선거 개입 의혹으로 향하는 특검의 2라운드 수사 동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네, 특검은 오늘 오후에 김건희 씨를 재조사하죠. 네, 김 씨가 오늘 오후 2시에 구속된 이후 세 번째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은 내일 만료 예정이었던 김 씨 구속영장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해둔 상태인데요. 오늘 김 씨 조사에서도 전성배 씨와 통일교의 현안 청탁 의혹에 대한 신문이 줄을 이룰 예정입니다. 구속 이후 이뤄진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신문을 받았습니다. 모른다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일부 답하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건강 문제도 호소하고 있는데 원래 어제로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자필로 사유서를 내고 한 차례 미뤘고 오늘 오전도 구치소에서 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네,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다른 회사 주식에 대해서까지 옮겨가는 분위기라고요. 네, 특검은 오늘 오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웰바이오텍과 자회사를 비롯한 관계회사, 피의자들 주거지 등 10곳의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웰바이오텍도 삼부토건처럼 주가 조작 소재로 의심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지난달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이었던 이기훈 씨는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현재 지명수배 중인데요. 최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배우자가 2023년 7월 웰바이오텍 주식을 거래해서 2천만 원 수익을 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를 연결고리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여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는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특검에서 구속 이후 세 번째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주 이 전 대표를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특검은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사모펀드 운영사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 민모 대표를 재소환합니다. 또 오후 2시엔 구속된 집사 김예성 씨를 지난 18일에 이어서 또다시 불러서 조사합니다.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는 2023년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를 통해서 18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현재 김 씨는 회사 자금 33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구속됐지만 특검은 향후 김 씨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가성 투자를 받은 게 아닌지 입증하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가 소환을 하루 앞두고 법리 검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수사기한을 열흘 앞두고 30일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혐의를 두고 법리 검토에 매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내일 한 전 총리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데요. 이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에 무게를 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환을 하루 앞둔 오늘은 한 전 총리의 범죄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구성하는 작업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이 가운데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했단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중 어떤 걸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외환 수사 관련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측이 특검의 조사 참여 배제 결정에 반발하고 있죠? 네, 특검은 어제 김 사령관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군사 기밀 등을 언론에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며 해당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배제했는데요. 이에 김 사령관 변호인은 오늘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조사 배제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입니다.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낼 계획인데 이건 준항고 결과를 받아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거부 조치에 대해서는 어제 헌재에 위헌 소원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김 사령관에게 어제에 이어 내일도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인데요. 김 사령관 측은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죠?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기한을 열흘 남겨둔 시점에서 내린 결정인데요. 연장에 따른 수사기한은 다음 달 29일입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에서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등의 경우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상당 부분 됐지만 조사해야 할 관계자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연장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구명로비 의혹의 경우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다음 주 국회에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오늘도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압의 핵심으로 꼽히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세 번째로 불렀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등과 관련해서는 당시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명로비 의혹 관련해서는 최초 제보자인 이관영 씨가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여야는 다시 필리버스터, 무제한 반대 토론 대치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건데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본회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이죠.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즉 EBS법을 두고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첫 주자로 최영도 의원이 나섰는데요. 최 의원은 여당을 향해 비단 방송법뿐 아니라 양극화를 통합하고 미래를 전진하기 위해 쟁점 법안들의 거듭 숙고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EBS법은 교육방송을 정권과 노조의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목적이라며 총력 저지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습니다. 법여권 의석수로 충분한 만큼 내일 24시간이 지나는 대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EBS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EBS법 상정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이 법여권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청자위원회, 언론학계, 임직원과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춘석 의원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에 육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25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내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라 본회의도 오전 EBS법 통과 뒤 잠시 산회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모레부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구상인데요. 국민의힘은 각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쟁점 법안 상정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여권의 강제 종료와 표결 과정이 반복될 거로 보입니다. 네, 각 당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했는데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어제 회동에서 추석 전까지 수사 기소분리의 검찰개혁 대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대신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 등 후속 입법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그동안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론화를 강조하는 등 신중기조를 보이면서 속도 조절 필요성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당정 간 불협화음 우려가 나오자 직접 만나서 혼란을 매듭지은 건데 추석 전 입법이란 당 입장과 충분한 조율이란 정부 입장이 모두 반영된 절충안이라는 평가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빠른 시간 안에 잘 정리됐다며 큰 틀에서 당도 정부도 만족하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자평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모바일 당원 투표 진행됐는데 투표율은 37.51%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율을 두고 후보들은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찬탄 후보들은 지난 전당대회 첫날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라며 혁신과 개혁을 바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반탄 후보들은 지난 전당대회와 달리 모바일 당원 투표가 하루만 진행되는 점에 주목합니다. 지난번엔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가 열렸고 오늘 진행되는 ARS 투표의 경우 참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투표율은 지난 전당대회보다 다소 낮을 거란 해석인데 이미 마음을 정한 강성 당원들이 많이 투표했을 거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관심은 역시 결선 투표 여부입니다. 내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6일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투표가 진행되는 건데 후보가 4명이나 되는 데다 뚜렷한 강자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선에 가게 된다면 현재 판세론 반탄 김문수 장노혁 후보 양자 대결이 될 거란 관측이 높지만 전환길 씨 등으로 불거진 당의 극우화 우려 속 찬탄 후보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오늘 오전 접견했습니다. 접견 결과를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 접견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국을 방문한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과 AI 미래산업,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윈도우즈로 세상을 보는 창을 넓힌 소프트웨어 혁신의 의의를 평가하며 백신 개발 등 글로벌 보건과 친환경 발전 시설 개발 등 새로운 공공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취임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AI 과학기술의 등장과 함께 발전과 진보도 있지만 의료 서비스 분야의 비용 상승이나 저소득 국가에서의 차별이 우려된다며 다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게이츠 이사장이
AI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고 소형 원자로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며 세계 시장에서의 화력이 점차 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게이츠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라 덕담을 전했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 확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MBC 정상빈입니다. 저 이재명 대통령 일본 외신 인터뷰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있는데 먼저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 존중하겠다고 입장 밝히시면서도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하셔서 이 위안부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나 염두에 두신 해법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과는 또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보시는 사과의 수준이나 예정하신 수준이랄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잊고 넘어서는 한일 관계 만들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어느 정도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도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요미우리 인터뷰의 내용 같은 경우는 8.15 경축사 부분과 좀 연동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좀 더 미래를 향한 발걸음으로 나가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한일 관계라는 부분은 과거의 문제를 덮는 게 아니라 직시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 말과 연결되고 방금 여쭤보신 국민적 동의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눈 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뭐였죠? 제가 제 글씨를 못 알아보겠네요. 이번에 저희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경축사를 했을 때 한편으로 이시바 총리는 또 반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반성과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과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국민적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때까지라는 이런 전제가 달려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날 한편으로는 또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헌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물 헌납과 물론 직접 가서 참배를 한 다른 강요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라는 말이 13년 만에 나온 매우 꽤 발전된 단어이긴 했습니다만 공물이라는 현실과 조금 어느 정도 희석되어서 국민들에게 전달된 바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하셔서 결국은 반성이나 사과라는 표현이 일회적이거나 혹은 국민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 끝났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국민적 정서를 전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대중 오구치 선언과 혹은 거기에 준하는 정상회담 결과로서의 선언문이 나오냐라는 질문이셨는데 김대중 오구치 선언이라는 이 이름에 드러나 있다시피 일방적인 혼자만의 선언만으로 사실 이건 만들어지기 어려운 선언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의 경축사 내용들을 좀 보자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짐작할 수 있는 혹은 국민적으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고요. 네, 마지막 조율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상들 간의 합의문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지 그리고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담길지는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련되는 대로 공개를 할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는 김대중 오구치 선언 정도 수준으로 앞으로 그 한미일의 관계에 있어서의 한일 관계를 좀 더
실용적인 의미에서든 국익의 차원에서든 잘 개선해 나가보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워딩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순방 일정에서 일본을 먼저, 미국보다 먼저 가는, 물론 가는 길이긴 하지만 이 여정은 지금 과거 아직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한민국이라 부르기 어려웠던 시절 한번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을 갔던 시절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적 의의가 합의문에 실릴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지지에 대한 어떤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의 만남이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글로벌 보건 협력 그리고 SMR 즉 소형 모듈 원전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서로를 향한 덕담과 함께 특히나 조만간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자의 좀 질문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을 했고요. 이제 곧 있을 한일 정상회담 일본 방문 여정이 참 중요하고 또 역사적인 일정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15% 대미 상호 관세가 적용되는 가운데 이달 들어 어제까지 미국 수출이 2.7% 줄었습니다. 반면 수출 효자 반도체가 30% 가까이, 자동차 수출도 20% 넘게 증가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7% 넘게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기환 기자, 수출 실적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 7일부터 15%의 대미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이달 들어 어제까지 우리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3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4억 5천만 달러로 지난 4월과 5월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한 뒤 3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한 셈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이 호실적을 내면서 전체 수출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1년 만에 30% 가까이 증가한 8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가 22%, 선박은 29% 가까이 수출액이 불어났습니다. 다만 상호관세 부과 전 밀어내기의 영향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석유 제품 수출액은 3.9% 감소했고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11.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50%의 대미 품목관세를 적용받는 철강 제품 수출 역시 4.5% 감소했습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서는 상호관세가 적용된 미국 수출이 2.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지만 상호관세 영향이 일부 가시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47억 달러로 나타났고 우리 무역 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YTN 박기환이었습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의 여파로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뛰면서 생산자 물가 오름폭도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20.2로 직전 달보다 0.4% 오른 거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과 축산물을 중심으로 농림수산품 가격이 5.6% 올랐고 석탄과 석유 제품 인상에 공산품도 0.2% 상승했습니다. 전력, 가스, 수도, 폐기물은 주택용 전력과 산업용 도시가스 등이 내려 1.1% 하락했습니다. 세부 품목에서는 시금치가 한 달 사이 무려 171% 비싸졌고 배추는 51%,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도 각각 6.5%, 4.2% 올랐습니다. 금융권이 석유화학업계 사업 재편과 관련해 철저한 자구 노력과 책임 이행을 전제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 금융기관 공동협약을 통해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5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석유화학 사업 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채권금융기관 공동협약을 통해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금융권은 기업들이 협약에 따라 금융 지원을 신청할 경우 기존 여신 유지를 원칙으로 가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은 사업 재편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면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 기온이 시작된다는 절기처선인데요. 여전히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인 가운데 주말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더욱 심해질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폭염과 열대야 상황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밤사이 서울과 대전, 대구 등 전국 30여 곳에서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과 강릉은 최저 체감온도가 30도에 육박하며 사실상 초열대야에 가까웠습니다. 폭염특보는 강원과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발효 중인데요. 오전 11시를 기준으로는 경기 용인과 강원 횡성, 전북 군산의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되는 등 무더위의 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온과 습한 남서풍과 강한 햇볕에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3도를 넘겠고 동해안은 35도 안팎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낮 동안 내륙 대부분 지역에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지만 양이 적어서 무더위의 기세를 꺾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태풍 소식도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일본 가고시마 부근 해상에서 12호 태풍 링링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태풍이 강하지 않은 데다 북동쪽으로 이동해 일본 규슈를 통과하면서 내일 오전쯤에는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걸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주말에는 우리나라를 뒤덮은 두 고기압이 더욱 두터워지면서 기온이 지금보다 1, 2도가량 오를 걸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주말과 휴일까지는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산발적으로 소나기만 내리겠고 다음 주 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며 기온은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이태원 참사 출동 이후 우울증을 겪다 실종돼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소방관과 관련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양동 기자, 숨진 채 발견된 소방관,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네, 지난 10일 인천에서 실종됐던 30대 소방관 A씨가 어제 경기 시흥시 금이동에 있는 교각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10일 새벽 2시 반쯤 남인천 요금소 근처에 차량과 휴대전화를 버린 뒤 9km가량을 걸어서 발견 장소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시신 발견 현장을 조사한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가족 요청을 받아들여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지 않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빈소는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는데 내일 발인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네, 이 숨진 소방관 이태원 참사 구조 출동 이후에 우울증을 겪었다고요? 네, A씨는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구조를 위해 출동한 뒤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 가족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그간 A씨가 우울증으로 오랜 시간 힘들어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심리상담과 치료도 12차례나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참사 직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희생자 부모들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애도의 뜻을 전하며 희생자 구조에 헌신했던 소방관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참혹한 현장에 자주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죠. 네, 지난해 소방청이 진행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살 위험군에 해당하는 소방관이 3,000명이 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각각 7.2%, 6.5%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YTN에서 현장 소방관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출동을 나갔다가 살리지 못한 시민이나 수습한 시신, 현장에서 숨진 동료 소방관 등이 떠올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경무에 시달리느라 상담을 받기가 쉽지 않고 상담받는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도 아직 조직에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상담 전문 소방관을 육성해 동료 소방관에게 아픔을 털어놓게 하는 방법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시사정각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 사고와 관련해서 코레일 한문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문희 사장이 어제 이번 사고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국토부에 사의를 전했으며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3년 7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해 내년 7월 23일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50분쯤 청도군 청도역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이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면서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중경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문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건희 씨가 잠시 후에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특검 조사에 나올 예정입니다. 신병 확보 후에 세 번째 조사인데요. 어제는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하루가 밀렸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뼈만 앙상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요. 오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좀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평소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기억을 못한다,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질문을 하고 김건희 씨는 또 이대로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사 진행에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뼈만 앙상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조만간 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병보석을 청구할 어떤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식사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식사가 어려워서 식사를 잘 못한다. 그리고 수사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니까 나름대로는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어떠한 조사 전략이라든가 향후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병보석 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마 이제 오늘 2시가 조사니까 좀 잠시 후에 남부구치소에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출발하는 장면 저희가 잠시 후에 라이브로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이런 소식도 좀 전해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장심사 포기했다는 건 구속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구속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고 본인이 현재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파악한 상황으로 봤을 때 구속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본인의 양형이라도 좀 유리하게 가져가 보려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오늘 그 전성배 씨가 복수의 언론에 밝혔다고 하는 입장을 보면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략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을 추론하게 하는 겁니다. 다만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 그리고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요.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로부터 전달받은 물품들, 그것들을 김건희 씨에게 본인이 정말로 전달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바뀔 가능성까지 아직 담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술이 바뀔지 아니면은 사라진 물품들이 어딘가에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그 향방들을 본인이 정말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근본적인 태도 변화에 이르는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태도 변화 관련해서는 좀 열어놓고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어찌됐든 구속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통일교 측에서 자신을 통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하려 했다라는 사실관계 자체는 이제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전성배 씨와의 관계만 놓고 보면은 이 두 사람 간의 인물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혐의들을 본인도 사실로 인정한다는 함의가 있는 그런 태도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물품들의 전달이 됐는지 여부가 본인 단계에서 공식적으로는 끊겨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 변화가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김건희 씨에게 이러이러하게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오는지
혹은 그 물품들을 내가 그동안에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다른 형태의 진술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이고, 또 이 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구속이 돼서 실제로 수감이 되어 보면은 많은 심경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태도 변화가 있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속된 후에 다른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볼 대목이고, 어제 그 심평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김건희 씨 만난 이야기 계속해서 언론에 많이 참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서희건설이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고 이런 말을 또 심평 변호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전달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스피커로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정말 잘못한 것이 없고 이 빌린 걸 돌려줬을 뿐인데, 서희건설이 정권과 짜고 자신을 정치 보복 또는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검과 이재명 정부가 문제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공격이라고 보고요. 또한 서희건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부담은 되죠. 전 영부인이라고 하신 분이 자신의 서희건설을 공격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정치적으로든 또 회사 입장에서 봐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공격을 통해서 서희건설이 향후 더 나쁜 진술이 나오는 것을 좀 막으려고 좀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건진법사 같은 경우도 자신의 고초로 인해서 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신이 잘못했고 김건희 씨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내가 구속되지만 내 구속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구속되는 것이고, 김건희 씨는 구속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함의까지 있어서 구속되었다 할지라도 김건희 씨와 관련한 진술을 하지 않겠다, 나는 뭐 구속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보면 건진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받기는 쉽지는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가 했던 얘기 중에서 내가 죽어야 남편 살 길이 열린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반대로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남편이 죽어야 자신이 산다는 말인지 아니면 어떤 말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실은 정권에 대한 압박용입니다. 특검에 대한 압박용이고, 당신들이 계속해서 나를 강하게 수사한다고 한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아니면 내 남편이 죽을 수도 있어. 수사를 너무 강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강한 좀 압박이고,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수사,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으니까 좀 지지자들 보고 알아달라. 우리 남편과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살려달라. 라고 하는 메시지고, 결국에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본인은 구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심평 변호사처럼 스피커로서 국민들께 전달력이 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자신의 신경을 고백하고 지지자들로 하여금 좀 도와달라,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부위원장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송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건희 씨가 한 얘기들이요, 물론 정치적인 맥락에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남편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법적인 의도가 있는 메시지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검에 출석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언뜻 들으면 자신을 낮추는 것 같지만 사실 본인은 공무원도 아니고 정치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느냐, 업무방해가 되느냐, 그런 함의를 담고 있었잖아요.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산다라고 하는 것도 액면 그대로 들으면은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또 서희건설이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도 본인에 대한 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메시지라고 들으면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우리가 누구냐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산다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이 윤 전 대통령 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해서 그 우리가 지금 윤 전 대통령과 본인이라는 함의를 담고 얘기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지금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는요,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에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남편은 설령 사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라고는 해도 본인은 공무원도 아니고 자연인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될 사람과 공범관계로서 사전수뢰죄가 성립을 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 때 판례가 그 공동정범의 성립 허들을 굉장히 낮춰놨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성립할 수 있다고선 치더라도 공무원이 될 사람이 적어도 내 배우자가 뭘 받는다라고 하는 걸 어렴풋하게나마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 가공의 의사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진술도 거부하고 뭐 박성근 전 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나는 부탁을 받았을 뿐 내 아내가 뭘 받는지는 몰랐다. 이런 식의 스탠스를 견지하면 알선수재로만 끝나고 뇌물죄로 엮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도하고 상당히 법적으로 고안된 얘기를 또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함의는 상당히 심각하게 따져볼 만한 지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말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셨는데 김건희 씨를 접견한 이 심편 변호사가 김건희 씨와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하시고, 예. 그러나 이제 그 말이 꼭 어떤 불의의 일을 당할 사람이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 같아서 저는 아주 기분이 섬뜩했죠. 선생님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김 여사가 동조를 하시면서 이 대통령이 사람을 키웠다. 키울 줄 아는 분이다. 이것을 남편에게 다음에 가시거든 꼭 좀 전해달라.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합니다. 심평 변호사님 전화 왔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면회 다녀오셨는데 첫 번째는 전환길 뉴스 구속되기 전에 계속 시청하셨고 아스팔트에서 애써 주신 전환길 비롯 함께해 주신 국민들께 그대로 표 올리면 말할 수 없는 감사, 고마움을 전합니다라는 고맙다는 인사 전해오셨고요. 두 번째,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접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이야기가 오간 게 좀 특징점인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왜 오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을 좀 칭찬하는 의미도 있겠죠. 사람을 키웠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전하면서 반대로 하면 자신의 남편에게 당신도 빨리 사람을 키워라. 감옥에 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당신이 말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 메시지를 내라. 그래서 장동혁이든 김문수든 당신의 후계자를 좀 키워서 우리의 좀 뒤를 봐줄 사람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메시지라고 들렸어요. 그리고 과거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국의 어떤 정상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자신의 남편이 앉아서 술만 먹고 있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해라, 막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신도 이재명 대통령처럼 빨리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좀 개입하고 국민의힘의 사람을 키워줘야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나중에 향후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내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 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라라는 남편에 대한 메시지였다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런 맥락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나간 시점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투표 첫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씨는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아직도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람을 키울 것이니까 그런 흐름에 맞춰서 당원들이 투표를 하라는 어떤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메시지가 세상에 나가도록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론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비현실적이죠. 이미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됐고 특히나 김건희 씨 본인은 법관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한 끝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흐름은요.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 같은 것이어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미치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키운다고 하는 말을 지금 김건희 씨나 혹은 윤 전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이 어땠습니까? 윤 전 대통령과 단일화를 해준 안철수 의원은 국정 운영에 적으로 몰아붙였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험한 언사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또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 배신자로 몰리고 결국에는 당대표 임기를 못 채웠고 그 앞에 김기현 전 대표도 당대표 임기를 못 채웠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의 당대표 잔혹사가 존재하는 실정에서 과연 사람을 키운다는 말을 지금 할 수 있는 계제이겠는가?
진솔한 자기 반성이 먼저 필요한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희 씨가 전한길 씨 만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심평 변호사하고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발언을 하고 그 자신의 발언이 지금 외부로 퍼지는 거잖아요. 전한길처럼 외부로 이 발언들을 퍼뜨리게 할 만한 사람이 없고 또 이 발언을 퍼뜨리는 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퍼뜨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스피커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모두 구속됐지만 아직도 정치를 하는 사람은 김건희 씨구나. 그래서 본인이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스피커들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내고 자기 지지자들에게도 또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한 말도 상당히 좀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증오심이 느껴지는 그런 말이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의 행동이 요즘 보면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김건희식 배신감은 사회 정의를 용납할 수 없는 일탈된 정의 평가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전당대회에 영향 주려고 이런 말 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내란 추정당 아니에요. 김문수, 장동혁 어제 한동훈 계열 인사를 만났는데 장동혁이 당대표가 되면 자기들은 탈당한대요. 저는 김문수 전 장관이 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은 그 대표가 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분당된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대표의 달라집니까? 좀 행적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보다는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일 거고요. 그래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만나고 당원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들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밑에서부터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김건희 씨가 그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한 게 결국에는 전당대회 영향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지금 해석이 나왔고 마치 이제 김건희 씨는 당의 반탄파 후보가 당 대표가 돼서 자신을 좀 이제 그 이후에 좀 보호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막상 반탄파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렇게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현실적으로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김건희 씨를 싸고 돌고 두둔하고 옹호한다면요. 그건 당이 자멸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설마 그런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도 본인이 무슨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계속 착각을 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계속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지난 7.23 전당대회 때도 김건희 씨가 2024년 1월 15일인가요? 그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고 하는 5번의 텔레그램 문자. 그 문자에 대해서 단문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른바 문자 익힘 논란이 공개돼서 또 전당대회를 뒤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국민의힘 다수의 당원들은 그런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당시에 63%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나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은 당시보다도 현저히 더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저는 집단지성을 잘 발휘해서 당이 어떻게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재건할 수 있겠느냐를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박지원 의원이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당이요? 네. 저번에도 국민의힘이 바른정당과 이렇게 분당을 했었습니다만 실은 나가서 춥고 배고팠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귀한 게 있고 또 그런 과거의 분당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분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또한 김건희 씨와 절연하겠다라고 하지만 김건희 씨하고 절연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절연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지금 1, 2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가 당대표 되면 면회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1, 2위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대표가 된다 할지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는 어렵죠.
또한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고 더 지금 극우 유튜버라든가 강성 지지층들이 당원 투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실은 한동훈 대표에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탈당하기에는 아직 정치적인 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당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갔는데요.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새 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정부 탄생 이후 야당이 되는 국민의힘의 첫 수장입니다.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관련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그 겨울 국민의힘을 지키자고 했던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나가라! 나가라 외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향해서 배신자라 부르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저는 혁신 후보, 반극우 연대 후보가 좀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정말 당원들이 이렇게 4명을 뽑았는데 그 의사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되면은 오히려 그 개혁의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자, 오늘까지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이 되고 내일 그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어제까지 투표율이 37.5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높은 수치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낮습니다. 과거에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할 때는 모바일 투표를 이틀씩 했습니다. 이번엔 하루만 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4월과 5월에 있었던 대선 후보 경선 때 2차 투표와 결선 투표에서 모바일 투표를 각각 하루씩만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간을 투표를 한 것과 비교를 해봐도요. 지난번에 그 2차 투표 때는 모바일 투표율이 42.13%였습니다. 어제 투표율이 37.51%니까 한 4.6% 정도 낮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 대선 경선 결선 투표 때는요. 모바일 투표율이 하루 만에 44.83%였습니다. 그럼 그때와 비교하면 7% 이상 낮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당원들이 능동적으로 투표할 때 나오는 모바일 투표율이 낮은 것은 그만큼 조직표를 등에 업고 있는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개혁세 심파를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성향의 당원들은 상당히 좀 산재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하지 않으면은 지도부 구성에 그만큼 반영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이 낮은 투표율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찬탄파 후보들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투표율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다만 지금도 ARS 전화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은 아직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내일 결과가 아예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선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선을 가게 된다면 어떤 두 후보가 갈 것인가.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관측되고 있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들이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후보가 없다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후보가 없다는 것은 결국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예상과 같이 1, 2위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한 과거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더 강성한, 더
적극적인 그런 발언을 통해서 어떤 극우적인 모습으로 극우 표를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마지막에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국민의힘에 당의 어른이 없다는 걸 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당의 위기이고 목소리들이 너무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당의 어른이 이런 것들도 좀 잡아주고 또 경선 표심도 당심 80, 민심 20 할 때 아니 이럴 때는 좀 민심의 퍼센트를 더 늘려줘야 된다라고 해서 민심이 좀 더 반영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목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당의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우 유튜버에 뭐 놀아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너무 강한 메시지만 나오고 있어서 당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향후 국민의힘 운영이 굉장히 중도층이라든가 중도 국민들의 이 의식과 멀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강성 극우적 메시지를 거의 지금 전파를 하면서 구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전당대회 끝나서 누가 이제 당대표가 되든 그 태도는 좀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그 전당대회 끝나고서도 그 태도를 유지한다면 망하는 길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바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한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러기를 바랍니다만은 쉽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당장 지금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잘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급선무인 과제인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은 뭐 국민들 관심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저렇게 장동혁 후보가 당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한 것, 또 김문수 후보가 당사 1층에서 속옷바람을 노출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뉴스에서 아이템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한 언행 하나하나는 사실 각인이 돼서 좀 잔상이 오래 갑니다. 이걸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그 예전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선홍 선수가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볼리비아전에서 2번의 결정적인 실수를 했죠. 그러고 나서 8년 동안 국민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폴란드전에서 첫 골을 넣고 나서야 그 오명 아닌 오명을 뗄 수가 있었는데 사실 황선홍 선수는 그 8년 동안에도 굉장히 선수 생활 잘했거든요. A매치나 본인의 프로 클럽 경력이나 흠잡을 데가 없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에서 실수를 하니까 그 잔상이 오래 갔던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국민들께 잔상이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그것을 불식시키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고언 차원에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황선홍 감독이 뉴스 보고 있었으면 깜짝 놀라셨을 것 같고요. 자, 아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당에서 주도적인 위치는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위에서 활동한다기보다는 국민들을 좀 만나면서 소통이라든가 이 접점을 좀 높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확신할 겁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가 됐든 장동혁 후보가 됐든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접점을 넓히고 그리고 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또 비대위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당 외곽 조직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어떤 그런 자신의 활동의 폭을 넓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 좀 여권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지기도 했는데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추석 전까지 담기로 지금 뜻을 모았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이와 관련한 언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잠시만요. 대통령. 예, 지금 남부구치소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지금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가 남부구치소를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구치소에서 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지자들이 태극기 또 성조기를 흔들면서 김건희 씨가 탄 호송차를
인사하는 호송차에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잠시 뒤에 오후 2시부터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3번째 소환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2번의 소환에서는 진술 거부권으로 일관했던 김건희 씨가 이번 3번째 조사에서는 지금 유의미한 그런 진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고 계신데요. 방금 전에 지금 남부구치소에서 김건희 씨를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이 남부구치소를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광화문까지 잠시 뒤에 또 도착을 하게 되면 관련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김건희 씨 차량이 지금 나왔는데 오늘도 사실상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죠.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뭐 오늘 또 진술 거부를 할 것이고 또 진술을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할 건데 그 이유는 모든 것들이 특검 수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내용과 증거들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 또 이게 거짓말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또 자신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아마 진술 거부하고 그리고 관련 공범들에게 내가 진술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 진술은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진술하라라고 하는 굉장히 쉬운 메시지들이 담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여전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지금 건진법사가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구속 심사를 받지 않고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김건희 씨에게 좀 어떤 메시지로 해석이 될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예.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의적으로 가능한 해석 중에 하나는 내가 물건을 받고 잃어버렸는데 물건을 받기도 않은 사람이 받았다고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종래의 태도를 그대로 견지하는 것과도 모순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여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상세히 해설을 해드렸지만 서희건설 회장이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할 때 그 우리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은 김건희 씨는 여전히 본인 나름대로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어떻게든 본인의 형량을 최대한 줄여보는 방향으로 다투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오늘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질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조사에 임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지금 자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특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제 또 언론을 도배했던 소식 중에 하나가 그 관봉권의 띠지 문제.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발견된 돈 뭉치가 있었는데 이게 관봉권이었다라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남부지검에서 이 관련 수사를 하던 중에 띠지를 잃어버렸다라고 밝혀서 지금 논란이 됐단 말이죠. 이와 관련한 질문도 오늘 있을까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김건희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버릴 것이고 건진법사 같은 경우도 관봉권 띠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은 있겠습니다만 나하고 상관없는 정도다라는 취지로 끝날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검찰 개혁이 정말 필요하구나. 어떻게 관봉권이 있고 이 관봉권이 있다는 것은 이 조폐공사라든가 이 돈을 만들 때 어디로 이 돈이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뭐 국가특활비인지 아니면 또 금융권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모 인사가 그 관봉권 채로 그대로 청탁 차원에서 돈을 지급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자료인데 검찰이 압수했는데 그게 잊어먹었다는 얘기는 저는 뭐 변호사 생활하면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띠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관봉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되고 있었는데 이걸 분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실이 아니라 누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없앤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돈 뭉치는 그 전성배 씨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특검은 이 돈 뭉치와 뭐 만약에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의심을 하고 있다면 그 연결고리를 지금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있어도 지금 이승윤 변호사께서는 유의미한 답변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후에 좀 연결고리를 발견할 만한 그런 단서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관봉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5만 원권 100장 묶음의 띠지가 있고 그 묶음을 10개씩 묶어서 5천만 원씩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닐 포장에 붙어 있는 스티커도 언제 출납이 되었는지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고 그 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훼손되거나 분실되었다고 하면은 사실상 언제 출금이 되고 어떻게 요청이 돼서 출금된 돈인지를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혹은 있지만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분실 또는 훼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올해 4월에 인지했다고 하는데 왜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검 내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가.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 지점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서 그 검찰개혁의 필요성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들으려다가 남부구치소 장면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어제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검찰개혁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9월 내에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는 것을 어제 확인했고 그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전적으로 대통령님께서 결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감사를 드렸고 이것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제 그 저녁 만찬 전까지는 계속 이 얘기가 언론에서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이견이 있다, 온도차가 있다. 그러니까 당정 간의 이 검찰개혁 관련 속도에 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정도면 지금 정리가 된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건 처음부터 이견이 없었습니다. 제가 목적은 같았고요. 그렇죠. 목적은 같죠. 다만 그 방법이 언제 수사권을 분리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대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개혁을 하려다가 개혁은 못하고 검찰에 오히려 보복을 당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조국 전 장관처럼. 마찬가지로 지금은 검찰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검찰의 권위를 추락시켜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은 검찰을 개혁해야 되고 검찰은 이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개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만 구체적인 디테일에 있어서는 정말 잘해야 된다. 정치보복 막으려고 했더니 서민들 수사가 또 제대로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시행령으로 등 해가지고 모든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디테일에 있어서 정말 잘 가다듬면서 정치보복은 있지 않게 만들되 서민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또는 중수청의 수사 이런 것들은 전혀 정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그 당정 간 이견 논란이 있었을 때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지금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했던 그 이른바 속도 조절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근거로 들면서 정청래 대표를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런데요, 민주당과 여권이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벌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전까지 이른바 검찰개혁을 완수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전부 다 뺏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민주당은요. 한편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에 대해서 파견 검사도 증원하고 수사기간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걸 딱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검사는 수사는 할 수 없고 기소만 할 수 있다. 둘째, 그런데 다만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다. 셋째, 그 특별검사가 골라서 받은 파견 검사들 또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서 박탈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범죄 수사가 더 정확하게 잘 될 수 있고 빠르게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훈련된 법률 전문가이자 수사 전문가인 검사들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을 것이 아니라 일부 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사건을 어떻게 잘못 핸들링하는 일이 없도록 할 건가. 거기에 검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검찰개혁의 방안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사권을 빼앗는다 얘기를 했었는데 빼앗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효율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농협 모바일 뱅킹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피해자 모르게 수천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사건을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진이 직접 실험을 해봤더니 신분증의 일부 정보를 조악하게 바꿔 적은 경우에도 문제없이 비대면 통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처음 보는 휴대전화 요금이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누군가 몰래 정기예금을 담보 삼아 돈을 빌렸습니다. 신분증 한 번 잃어버린 적 없지만 마이너스 통장이 만들어졌고 자신이 한 적 없는 입출금 거래까지 수차례 이뤄졌습니다. 농협 측은 위조 신분증에 의한 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범행에 이용된 신분증은 일부 실제와 다른 정보를 담고 있었지만 비대면 거래 시스템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발급 기관인 인천지방경찰청이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써 있고 심지어 그 안에 주소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YTN 취재진이 일부 실제와 다른 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시험해봤습니다. 신분증의 내용 일부를 수정한 뒤 농협 상호금융 모바일 뱅킹 앱인 NH콕뱅크에서 본인 인증을 시도했습니다. 신분증에서 먼저 주소를 실제 없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발급기관도 임의로 다른 지자체로 수정했는데요. 이렇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면 신분증 인증 절차가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납니다. 손으로 정보를 바꿔서 일반적인 신분증과 확연히 달라 보이는데도 모바일 뱅킹 보안 시스템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촬영한 신분증 사진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결제원으로 전송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 같은 신분증 발급기관의 원본 정보와 비교해 문제가 없으면 인증이 완료되는데 조악하게 정보를 바꾼 경우에도 이 과정을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분증 위조된 게 진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다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신분증 실물이 아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이걸 띄워놓은 모니터 화면 등을 이용해 비대면 계좌를 만드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보통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에는 모바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부정 인증을 막기 위한 사본 탐지 시스템이 있지만 이것 역시 쉽게 뚫릴 수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YTN의 관련 질의에 현재의 비대면 뱅킹 시스템이 일부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신분증에 몇 개 정보만 뽑아서 원본과 비교하기 때문에 주소 등 일부 정보가 엉터리로 적혀 있어도 원본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신분증 외에 휴대전화 문자나 얼굴 인증 등의 추가 장치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농협 측은 신분증은 물론 계좌 인증,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의 절차도 진행했다는 입장인데 범인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까지 개통한 데다 지역 농협 모바일 뱅킹의 경우 얼굴 인증 시스템이 없어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투자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위조 기술에 대한 창과 방패에 이런 시점에서 적극적인 보안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농협뿐 아니라 금융기관 비대면 뱅킹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충북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충북도청의 수사관을 파견하고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청주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으려고 깨진 술병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어머니의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잠시 뒤 특검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구속 이후 조사에선 진술 거부를 이어간 가운데 세 번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특검 수사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잠시 뒤면 김건희 씨가 구속 이후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건진법사와 이 통일교, 이 청탁 의혹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결국 이제 건진법사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그런 쟁점들에서 이 집중적인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오늘 조사에 있어서는 이런 통일교와 관련된 그런 혐의점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이 관련 혐의는 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를 통해서 금품을 전달받고 또 통일교의 현안에 대해서도 청탁을 받았다라는 그런 혐의점입니다. 결국 이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교 단체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네트워크가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또 확인이 되는 것이고 사실 그 내용 파악 정도에 따라서는 그 파급력도 무척 큰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김건희 씨가 진술 거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결국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아직까지 이 특검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김건희 씨 그리고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특검 측에서 앞서 조사 그런 과정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한 번에 공개를 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려는 방식보다는 하나씩 차례대로 증거를 보여주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또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 조사 하나에서도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것들을 좀 의도하는 그런 계획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조사에 있어서도 이 김건희 씨 측에서는 섣불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가 거기에 또 모순되는 증거들이 공개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진술이 번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향후의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렇게 해명이 자꾸 바뀐다라는 점은 분명히 불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진술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기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도 이 특검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그런 증거에 대해서 기록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 김건희 씨가 취해야 될 그런 입장들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는 오늘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심평 변호사와 접견을 하면서 낸 메시지인데요. 내가 죽어야 남편의 살 길이 열리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의도가 담겼을까요? 사실 뭐 법적인 의미는 딱히 찾기는 힘든 진술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발언이 아닌가, 특히나 여론을 조금 대상으로 한 메시지가 전달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표현 자체가 뭐 상당히 좀 극단적이긴 한데 결국 이걸 받아들이는 국민들, 특히 이제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동정심이 조금 유발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발언을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외부에 전달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지금 이 수사 단계라든가 혹은 앞으로의 재판 단계에 있어서도 이런 여론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이것이 주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또 그 밖에 전해진 메시지로는 뭐 서희건설 측에서 현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런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현재 이 특검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이다. 이 사실관계와는 다르게 그 목적 자체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에 따라서 이 수사에 그런 부당함을 주장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 길이 열리겠느냐 이런 발언 역시도 결국 현재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부당함을 강조하고 동정심을 조금 확보를 하려는 그런 의도된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편 김건희 특검은 이제 김건희 씨 구속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한 만큼 앞으로도 김 씨 소환을 계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향후 조사에 협조적일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까지 이제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를 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 소환 일정이 정해지더라도 뭐 일부 일정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조금 수사 일정을 미루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뭐 일단 소환 절차에는 응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다만 이제 일부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비협조적일 수도 있고 혹은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서 수사 시간을 조금 짧게 가져가려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특검의 수사 기간, 특히 구속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을 뭐 최대한 조금 지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서 뭐 일종의 외부에서 비춰지기에는 뭐 지연을 하는 그런 전략도 취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특검 측에서도 그것은 당연히 감안을 하고 있겠지만 최대한 소환 일정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이제 남은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도 이 질문들을 다 소화를 해야 추후에 재판 단계에 넘어갔을 때 이런 진술을 보장을 해줬다라는 점을 남겨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환 절차는 계속해서 시도를 할 것이고 뭐 실제 소환이 됐을 때 진술을 계속 거부한다 하더라도 일단 정해진 그런 소환 절차들은 소화를 하려고 일단 시도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 측의 지연 전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특검 역시 이제 그 부분 신경을 쓰면서 추후에 뭐 재판 과정에서 이런 지연하려는 그런 태도 역시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영향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역시도 조금 예견을 하고 추후에 이제 양형과 관련해서 조금 따져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사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내가 구속 상태에서 뭐 수사를 받고 또 재판으로 넘어가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느냐 이걸 결정짓는 것이라서 일반적인 그런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참석을 하는 절차입니다. 거기에 변호사 선임까지도 해서 최대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출석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뭐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조금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뭐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입장에 의하면은 뭐 자기 때문에 주변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자기는 어쨌든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따지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뭐 실제로는 외부에 대한 그런 피해에 대해서 뭐 책임감을 느껴서
출석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일단 뭐 판단하기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간다 하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 없다라는 계산이 조금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속이 되느냐 아니냐는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그동안 지금 전성배 씨는 이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던 사항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것 같아서 영장 실질심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이고 일단 영장 실질심사에 나간다 하더라도 구속이 될 것이다라는 점이 상당히 이제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출석하는 것 자체를 조금 포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전성배 씨가 구속이 된다면 김건희 씨 수사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통일교 측의 자금이 김 씨까지 전달됐다라는 그런 고리가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김건희 씨가 주장해왔던 그런 논리 주장들은 상당히 이제 파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전성배 씨가 구속이 되면 사실 그동안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는 결국 이 진술이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또는 만약 전성배 씨가 이제 구속된다라는 점은 이 특검에서 준비를 해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통일교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이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 최소한 구속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됐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전성배 씨의 구속 사실 자체가 이제 김 여사 측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구속 여부에 따라서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통일교 의혹이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됐는지를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지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주요 관련자인 전성배 씨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진술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당연히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사항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성배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명품 목걸이 같은 것들을 받아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목걸이나 가방 같은 거를 현물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혐의는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실물이 확보되는 것이 수사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또 증거 수집에서 완벽을 기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검에서는 일단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실물을 추적하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설사 명품의 그런 실물들이 확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뭐 많은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그 뇌물의 실물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이럴 때는 결국에는 뭐 간접적인 증거들 또 관련자들의 진술 혹은 이제 금융 기록과 같은 그런 증거들이 더욱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컨대 송금 내역, 그러니까 뭐 물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했던 그런 금융 거래 내역이라든가 혹은 문자 메시지 또 당시에 뭐 관련자들의 그런 진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입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당시에 전달 과정에서 뭐 녹음된 게 있다 혹은 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진술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특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건진법사와 이제 통일교 측 관계자가 이제 소통을 한대요. 그러니까 목걸이를 전달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상당히 만족해한다라는 그런 소통 내역이 또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또 이제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 간부 윤영호 본부장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인삼차를 잘 받았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이 지금 확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뭐 실제로 이 명품들 그리고 금품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뭐 난관이라고는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걸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다라고는 보기 힘들고 말씀드린 이런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수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제 증명력 높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성배 씨가 일단은 뭐 특검과 법원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앞으로 향후 심경이나 진술 변화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 있어 보입니다. 물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다라는 그 의미를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뭐 기존에 부인하고 있던 그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바꿀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 혹은 입장은 변동이 없는데 그래도 뭐 현재
까지 그런 수사 과정처럼 앞으로도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혹은 법원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출석을 하고 재판 단계에서 임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로는 뭐 예측을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심경의 변화라든가 혹은 일부 진술의 변화가 충분히 있을 만큼 좀 중대한 사안, 중대한 그 시기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뭐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진술 변경도 조금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뭐 예컨대 자신의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조금 선회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봤을 때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가 되고 차라리 여기서 혐의 전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추후에 결론과 양형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든다라고 한다면 뭐 이 점을 고려해서라도 구속 이후에는 조금 진술이 바뀔 가능성이 약간씩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편 특검이 오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도 3차 소환했습니다. 이전의 조사에서 이제 이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김건희 씨랑 대질신문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오늘 대질신문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같은 날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제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특검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일단 대질 계획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는 이런 대질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대질 조사를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 김건희 씨와 그렇게 깊은 친분 관계가 있지는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혹시 김건희 씨가 친분 관계에 대해서 뭐 친밀한 정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대질 조사를 통해서 내가 조사를 받는 것도 원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뭐 혐의를 뭐 자신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뭐 김건희 여사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질 조사를 하겠다, 혹은 중요한 주장에 대해서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대질 조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 본인의 억울함을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요구를 한 것이고,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대질 조사 요구를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뭐 만약이라도 김 여사가 뭐 진술이라도 일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고민을 조금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번 조사 역시도 사실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굳이 이종호 씨의 그런 요구를 들어서 대질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라고 볼 겁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대질 조사는 오늘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이렇게 조사를 시작한다라는 것도 사실 뭐 사실상의 그런 압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일단 뭐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언제든지 이 대질로 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이종호 전 대표라든가 혹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날 같은 건물에서 일단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점은 진술을 하는데 약간의 부담감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점은 사실상의 조금 압박감을 줄 수는 있는 절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이 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웰바이오텍 등 10곳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씨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뭐 관계사 그리고 자회사까지도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이제 특검에서는 이 주가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돈의 흐름까지도 확인을 좀 해보고 또 추적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이제 만약에 특검에서 이렇게 확보하는 자료에서 뭐 인위적인 시세 조작 흔적이라든가 또 내부자의 정보가 활용된 그런 정황, 그리고 뭐 김건희 씨나 혹은 측근으로의 그런 자금이 유입된 정황이 보인다거나, 혹은 뭐 김건희 씨 본인 측근의 이익 발생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씨가 이 공모자로 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씨의 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연관성 그리고 혐의점을 찾기 위한 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내란 특검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내란 특검이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할 예정인데 내일 어떤 내용 수사 이뤄질까요? 일단은 지금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가름하기 위한
가늠하기 위한 마지막 조사라고 일단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내일 조사의 핵심은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이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위증 혐의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결국 내란 혐의가 내일 조사에서는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결국 이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그 전후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실제로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헌법소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혹은 그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 방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관련해서 이 계엄 관련 문건의 작성 폐기 이 부분 역시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란에 뭔가 가담이 됐던 것 아닌가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전 총리의 이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발언들이 실제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예컨대 CCTV 영상을 봤을 때는 그동안 한 전 총리가 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실제로는 그 문건 내용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듯한 그런 정황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으로 확보가 된 그런 증거들을 기초로 해서 내란 관련된 혐의에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일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특검 측에서도 지금 사실 이런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과 같은 그런 취지의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장시간 이번 지난 조사를 하고 나서도 곧바로 이렇게 재소환을 했다라는 것은 영장 가능성을 상당히 염두에 둔 그런 패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내란 혐의에 대한 입증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지 않나. 지금 위증 혐의라든가 혹은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만으로 구속을 결정짓기에는 다소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에는 한 전 총리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혐의가 입증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요도는 다른 이 혐의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혐의가 입증이 되었느냐, 이게 사실 구속영장 청구 또 나아가서는 구속영장 발부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부분은 결국 특검에서 결정적인 이제 한방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CCTV 영상을 봤을 때 한 전 총리의 그동안의 해명이 다소 모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이제 내란 혐의가 입증되었다라고 볼 만한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특검에서 얼마나 이 입증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여지고 특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최상병 특검 이야기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좀 흥미로운 게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 측근이 휴대전화를 이제 한강공원에서 파손하는 걸 직접 목격했다고 해요. 이걸 포렌식 하겠다고 하는데 포렌식이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제 공원에서 발로 밟아서 이 휴대전화를 파손시켰고, 파손도 상당히 이제 좀 강하게 해서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파손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물리적인 파손이긴 해서 예컨대 불로 태운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복원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파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일단 특검에서도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일단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물리적 파손에 해당을 하는 경우라 일단 복원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하순에 접어들었지만 날은 여전히 무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3도를 넘어선 가운데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아서 더 덥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늘 아래 서 있으면 더위가 조금 덜하고요. 후텁지근한 날씨에 시민들도 시원한 청계천을 찾아서 물속에 발을 담그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연일 곳곳에서는 특보가 경보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기 용인과 강원 횡성, 또 전북 군산의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는데요.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강원도 삼척 신기면이 36.2도, 경북 포항 기계면은 35.7도, 양산 35.4도 등 35도를 웃도는 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진 대전과 대구, 강릉과 포항 등 남부 내륙과 동해안은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무더위 속에 소나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중부지방은 5에서 40mm, 그 밖에 남부지방도 대기 불안정으로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가고시마 부근 해상에서 제12호 태풍 링링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전 안으로 일본 규슈를 통과하면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하겠지만 태풍에서 유입되는 수증기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도 부근 남동쪽 해상은 물결도 높게 일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기 처서인 주말에는 고기압이 두터워지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더욱더 더위가 강화되는 만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시아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